이번 주 후반에 거의 태풍급 바람과 비바람이 온다 그럽니다. 특히 주말에 비도 큰 비도 오고 바람도 거의 태풍급으로 분다고 하는데요. 네, 벌써 오늘 11월 2일이니까 가을이 농익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겨울도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윤영님 어서 오시고요. 희망님, 돈팡님 어서 오십시오. 현숙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8시 36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덥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이런저런 또 생각 정리한다고 산책을 하는데, 새벽 아직 1시쯤인데, 옷을 좀 더 도톰하게 입고 나갔더니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는 좀 더웠는데, 이번 주말에는 강력한 북풍이 불면서, 태풍급 북풍이 불면서, 비도 여전하게 온다 그럽니다. 이번 주말은 좀 집에 있어야 되겠네. 자, 2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8시 36분입니다. 11월 2일. 네. 데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는 방송, 요즘 조금씩 감각을 다시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네. 자, 어제 미국 시장, 자, 우선 미국 시장 얘기하기 전에 데일리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제가 이렇게 계속 시장을 중심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알면 우리가 시장이 보인다. 그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지금은 기관이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장을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다. 우리 개인들도 지금 기진맥진 아닙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을 쭉 분석해 보면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판 날은 네, 코스피는 1% 이상 큰 폭 하락했더라. 10월 27일만 예외적이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00억 이상 파는 날은 큰 폭 하락했더라. 10월 26일만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3천억 이상, 코스닥은 1,000억 이상 팔면 큰 폭 하락하더라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매도가 10월 30일 같은 1,000억 이하 663억 되니까 코스피가 올랐고, 어제도 1,200억 정도 팔아가지고는 코스피가 올랐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당연히 올랐다. 조금만 순매수해줘도 오르더라.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대 순매도 한 날이 요즘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저는 유가증권 기준은 여전히 한 2천억을 보고 싶어요.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순매도하면 버겁더라. 코스닥은 1,000억 이상 순매도하면 버겁더라.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게 순매도 1,000억 내외 정도까지, 코스닥은 한 500억 정도 내외까지 볼 수 있겠더라. 자, 근데 의외로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간의 상관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요. 10월 들어서는. 그래서 10월에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오른 날이 한 사흘 되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코스닥이 크게 오른 날은 하루뿐이에요. 나머지 이틀 10월 24일과 30일 날은 크게 올랐지만 오히려 그 다음날 우리 코스닥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 코스닥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대신에 나스닥이 1% 이상 큰 폭 하락한 날이 5일이 되는데 나스닥도 10월에는 별로네요. 그 다음날 우리 코스닥이 대체로 좀 큰 폭 하락했죠. 결국 10월 23일과 27일을 제외하고는 뭐 1% 심지어는 3%씩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나스닥이 큰 폭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 코스닥이 꼭 같이 하락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나스닥이 큰 폭 하락하면 코스닥이 네, 야무지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간의 상관성은 이 외국인의 이 절대 우리 시장에서의 매매에 비해서는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나스닥은 개장 전 아닙니까? 개장 전. 그래, 개장 전이고 외국인 매매는 개장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현주소는 개장 후가 더 중요하더라. 나스닥이 큰 폭 상승했다가 우리가 크게 막 쾌재를 부를 일도 아니고 개장 내 외국인 동향을 보면 답이 나오던데 그 기준은 2천억, 1천억 정도더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할까요?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알았으니까 오늘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FMC 등이 큰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살펴본다면요. FMC가 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때가 이렇게 움직일 시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자회견 시기입니다. 결국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파월이 말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요. 역시 비둘기파죠. 지금 시장은 매파적 발언에 상당히 그 경계를 하는데 비둘기파. 결국 하는 말은 다음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요. 결국 지금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이미 막 5% 내외로 움직이니까 지금 FMC가 굳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이유가 줄었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거야. 상당 기간 이 금리를 유지할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나스닥 지수가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번에 엊그제 빠질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한 것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국채금리도 어제는 뚝 떨어졌어요. 채권금리도 떨어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거고요.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좀 순매수를 할 거냐, 순매도가 좀 줄어들 거냐, 이렇게 관건인데요. 우선 부정적인 요인은 일본 엔화가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우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안팎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좀 위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환율이 오른 배경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그 1% 이상 국채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용인할 거다. 그래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유도리를 더 넓혔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것도 좀 위협하다 이런 분위기고 그러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올라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는 이걸 반겼어요.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주들이 엔화가 약세된 수출주들이 좋겠다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흐름은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데 그래도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일본이 중립인데 좀 일본 엔화가 오르는 거는 우리 원화 환율을 상승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데 근데 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론이
어제 큰 폭 상승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어제 3.8% 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했죠. 그래서 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 방에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것만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현물가가 아니고 고정거래 가격이 4분기가 올랐어요. 이것도 긍정적. 이게 때문에 마이크론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 내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다 공이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외국인이 좀 순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군요. 매도를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내용이겠군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순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도움되는 내용들만 저는 리딩 같은 거는 아예 안 합니다. 이기방 아테미네 주식사랑방 이기방 지금 705분 있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입장 번호는 16430입니다. 들어오시면 하루에 몇 건 정도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들만 정보들만 전달해 드립니다. 1기방, 2기방 그 외에 하태민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제 이름을 도용한 사특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705명 있는 방에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중에 마이크론이 급등한 것은 오늘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긍정적이겠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10월 잠정 수출이 나왔는데요. 10월 수출이 참 내용이 좋았죠. 10월 수출이 처음으로 5.1%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한 9.7%죠. 감소했는데 에너지 가격도 석탄, 석유 이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무역 흑자가 난대요. 그래서 어제 16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나겠다. 이런 제가 늘 강조하던 외국인들은 환율과 수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처음으로 12개월 만인가요? 증가세로 돌아섰고 수입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났다.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할 요인이고 만약에 순매도를 하더라도 그 순매도 규모를 줄일 긍정적인 요인이 되게 수출 내용도 좋은 게 반도체가 어제 93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아직은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입니다. 감소지만 감소폭이 많이 줄었다. 3% 정도 줄었다. 그다음 자동차는 여전히 좋습니다. 59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20%. 지금 자동차는 16개월째.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고급스러워서 이번에도 뭡니까 무슨 술이 세계에서 뭐 3병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통해야 세계에 통한다. 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워낙 높아져서 자동차는 계속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군이 융성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수출 내용도 좋았다. 중국에 관한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선 걸로 감소세지만 많이 금액은 늘었습니다. 중국은 한 110억 달러인데 감소세가 한 9.5%. 중국은 계속 감소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거의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나라의 그 반제품이나 소재 원료들을 중국에 있는 우리 법인에 공급을 해서 생산을 해왔는데 뭐 중국 법인에 우리가 다 설출을 해버리니까 수출할 게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은 지금 미국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미국은 101억 달러인데 17%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수출 지표들이 좋아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데일리 정리한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든지 순매도를 하더라도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은 좀 기대해 봐도 되겠다. 물론 개장 후에 저랑 함께 외국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흐름을 아셔야 되는 게 수급상 영풍재지 사건, 이게 한 10월 18일 날 벌어졌죠. 정권 이때 지금 키움증권이 지금도 어제도 하한가였는데요. 키움증권이 지금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손실을 날 걸로. 그래서 키움증권이 손실 나는 걸 보고 뜨거워 해가지고 저 증권사들이 다 증거금리를 100%.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용 안 되는 종목이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100% 상향하면 문제는 만기가 연장이 안 된다는 케이스, 신규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만기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25일부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증권사들이 한 10월 한 24일 뭐 이 정도부터 정거금리를 다 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0일 에코프로 보면 네, 전강 부야, 네, 그 다음에 오후장에 좀 밀리는 경우에 뚜렷하죠. 특히 요런 흐름들 2시 전후부터 쭉 밀리는 것들 아니면 전강 부양 이런 흐름들은 다 만기 연장 안 되는 매물, 또 주가 하락하니까 담보 부정 매물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종목별로.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개인들이 완전 기진맥진이고 기관들이 손 놓고 있고 외국인들이 순매도 우위로 하니까 이런 많지 않은 물량도 버거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2시 이후는 항상 경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신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만기 연장도 안 된다는 얘기라서 어제도 그래서 오후장에 쭉 이렇게 밀리는 게 다 그런 매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매물들인데 어제도 주가 빠졌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또 담보부정 매물이 또 생겼죠. 또 오늘 팔아야죠. 네. 당연히 만기 연장은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이 신용 만기, 신용을 써보신 분은 알지만 신용이 90일입니다. 90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26일 날 상투 찍는 날 신용을 썼다. 그 다음에 주가가 주장창 빠진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담보를 채워놔서 버텨왔는데 7월 26일이면 아마 한 10월 24일 정도에 신용 만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일이니까 뭐 10월 24일, 25일 정도 만기가 되니까 연장이 안 되면 팔아야죠. 10월 24일이나 25일은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막 근근히 담보를 채워서 버텨왔는데 만기돼서 원리금을 갚으세요. 이러면 갚을 그 돈은 없잖아요. 그 먹돈이. 그러니까 반대면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때 난리를 쳤던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거래량들이. 그래서 지금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거의 8월 초순 정도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좀 만기와 관련한 매물에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큰 고비는 넘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또 종가가 밀려버리면 신규로 담보부정 매물이 생기니까. 근데 어제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몇 종목들 난리를 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인데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코스닥 지수 흐름은 비슷했어요. 에코프로 흐름과 비슷했는데 다만 차이는 2시 이후에 에코프로는 쭉 밀렸는데 볼까요? 2시 이후에 에코프로는
네, 이렇게 2시 이후에 쭉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완만하게, 그리고 3시 이후는 좀 회복하는. 그래서 어제의 그래도 가장 큰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까요? 이런 와중에도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1100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지수는 많이 줄어들었죠. 어제 지수 상승폭은 개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어제 코스닥은 음봉이 났거든요. 어제 개장 초반에는 제법 올랐다가 이까지 갔다가 쭉 밀려서 지수는 전강후약인데, 근데 상승 종목은 1100개를 유지했다. 이 말은 시장이 야 그동안 제가 늘 쓰는 표현 많이 묻다 이가, 다른 종목들은 여타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야 나는 이제 또 그만 빠질란다. 그동안 좀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너무 말 같지 않게 빠진 거 아니야? 요런 흐름, 에너지가 좀 응축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런 코스닥이 1100개, 1120개 해당하는 이 정도 성적표가 난 거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해 순매수해 준 거. 요게 일단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역시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이 좀 좋죠.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을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그동안 쭉 공모 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음에도 쭉 빠지다가 엊그제 27%쾅 올랐죠. 27% 올랐는데 그게 그냥 하루에 그치지 않고 어제도 또 오르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어 하는 거 고함지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로봇 테마가 사실은 역시 로봇 8월, 9월 12일이 시장에 지금 분수령이었어요. 277810. 또 레인보 로보틱스도 보면 이때가 9월 11일이군요. 9월 11일, 9월 12일부터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선도했던 바이오, AI, 의료, 로봇, 자율주행주들이 9월 12일부터 꼬꾸라졌는데 지나고 보면 이날이 참 팔날이었네요. 어쨌거나 9월 12일 이후에 이들 테마가 하락을 선도해서 기록적 하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부분 다 40, 50% 반토막이 나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특별히 악재가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코스닥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죠. 그 다음에 JLK 제가 좀 우리 요즘 회원님들한테 강조를 드리는데요. 제가 참 요즘은 여러분께 리포트를 제가 좀 웬만하면 안 쓰려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JLK만은 제가 리포트를 써서 투자 의견도 매수죠. 매수. 제가 매수 의견하는 게 몇 종목 없는데 결국 이 AI 의료가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이유가요. 엔비디아가 다들 AI는 알겠는데 야, 그 매출이 본격화되려면 좀 한참 후의 일 아니겠어? 이러다가 올 2분기에 엔비디아가 탁 내놓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매출이 임박했던 일이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AI 의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다들 야, 의도는 알겠어. 의사의 눈을 대신해서 AI가 엑스레이를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학습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좀 매출을 가시화하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비급여 코드가 부여됐다. 코드가 부여돼야 대형병원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환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환자는 이 비급여니까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 실손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은 시급하죠.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면 죽거나 우리 몸의 일부가 우리 보통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뇌졸중 아닙니까? 1년에 한 63만 명인데요. 우리 뇌 CT나 MRI를 보고
이 부분에서 지금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지금 8만 원 대형 병원에 지금 8만 원이라 하는데요. 이 8만 원 아끼려고 뇌졸중의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환자는 드물 거 아니에요. 당장 매출이 이제 11월부터 자, 이런 일이라. 이게 이제 JLK도 그래서 JLK가 어제도 강세였죠. 어제도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잘 몰랐어요. JLK라는 회사를 잘 몰랐는데 하 대표 리포트를 보니까 자세히 다 나와 있네. 자, 그래서 하면서 뇌졸중이 어떤 원인으로 되면서 이 회사에 지금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보험 수가가 어떻게 됐는지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벌써 개장했군요. 네, 개장했습니다. 11월 2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합니다.